5,000쌍 이상의 부부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서로 쌍방이. 그런데 그걸 증거라고 내는 영상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왜 판사한테 같은 여자라고 지금 그런 편을 듭니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엄마는 다른 남자 좋아서 나를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난 엄마를 만나기 싫어요. 계속 요 말만 하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현숙 판사입니다. 제가 2017년부터 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법관으로 근무하고 26년 2월까지 5,000쌍 이상의 이혼 부부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판결보다 조정을 선호하는 판사인데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은 너무 싫어하세요. 빨리 판결 때려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말이 안 통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혼 소송에서 판결을 쓰는 것이 조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판사에게는 수월합니다.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얼마를 주라. 중요한 것은 그런 판결문이 쓰여진다고 그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노 감정이 차있을 때는요. 그런데 조정은 조정실에 불러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죠. 일단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쉴 새 없이 말을 하면서 들어오시거든요.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고요. 서로 어쨌든지 저 인간을 내가 판사 앞에서 잡아 끌어내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투 게이지를 꽉 충전해서 오셔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막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 하거든요. 그때 제가 판결 쓸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제가 일단은 충분히 말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은 좀 조용하시라 하고 이제 한 명씩. 약간 가정법원은 이렇게 분노가 너무 쌓여 있으면은 절대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판사한테 같은 여자라고 지금 그런 편을 듭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성질을 내면 조정이 안 되죠. 또 말씀을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확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원고 피고라고 안 부르고 조정실에서 엄마, 아빠 내지는 이름을 불러드리거든요. 아이들의 이름을 꼭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의 눈동자가 흔들리거든요. 그 조정실의 그 얼음같이 차가운 그 분위기가 그 엄마, 아빠로서 어떤 협력 관계로 바뀔 때 그 눈빛, 그 분위기, 저는 그때 정말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든요. 인간에 대한 어떤 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인간 본연의 어떤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보람되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게 나쁜 그 불륜이나 폭행 이런 것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은 평범하게 그냥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갈등과 불만이 그게 조그만 것들이 막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그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는 것이 이혼 가정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라면 그런 이혼 가정의 자녀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늘 싸우고 아이들과 앞에서 그런 행복하지 못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더 아이들한테 좋은 건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그게 아직까지는 그 가정의 어떤 숨구멍, 내가 이 혼인관계를 유지해야겠다라는 어떤 숨구멍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에 아이들이 있어도 못 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내가 참고 산다 하면서 엄마 아빠 행복하지 못하게 계속 싸우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준다. 그것은 아이들한테 못할 짓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내가 너네들 때문에 참고 산다.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에게는 죄책감을 심어줄 뿐이죠. 그 아이들에게 숨구멍이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관계라면은 잘 헤어지시고 면접교섭 잘하시고 이게 맞고요. 곰곰이 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이혼 소송에서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누가 먼저 비밀번호를 벌써 여느냐. 예, 완전히 그 싸움처럼 되어버렸어요. 요즘 트렌드가 부부싸움 하면서 서로 동영상을 촬영을 많이 합니다. 서로 쌍방이. 그러면서 욕을 하고 몸싸움을 하고 물건을 막 던지고 막 그러죠. 옛날에는 남편의 일방 폭행이 많았다면 서로 쌍방 폭행이 많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정말 분노에 차오르는 것은 그 주변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그 사무실에서 그걸 증거라고 내는 영상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법정에 가서 이제 한 말씀씩 드리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영상을 찍어요.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간 사건이었는데 엄마가 밤마다 너희들 재워놓고 나간 거 알고 있어? 엄마가 너희를 버리고 갔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아빠가 물어요. 9살, 6살 된 남매한테. 그러면 9살 그 오빠는 뭔가를 엄마를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데 6살 딸은 너무 발랄하게 알고 있어요. 막 이런 대답을 하고 그 동영상이 제가 벌써 한 5년, 6년 전 영상인데 아직도 대사 하나하나가 지금 이렇게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제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상대로 어떤 영상을 찍는다든지 증거를 만든다든지 그런 자료나 영상은 부부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고 아주 무익한 자료입니다. 서로가 부부싸움 하는 것을 찍는다는 거는 둘 사람이 다 그렇게 유책성이 있다는 걸 서로 드러내는 자료죠. 그리고 아이들이 옆에서 울고 있고 정서적 학대거든요. 서로에게 불리한 자료일 수 있겠죠. 서로에게 유리하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불리한 자료? 예. 신혼이혼, 황혼이혼의 경우는 제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예를 쓴다기보다는 빨리 좀 이렇게 해결을 하고 관계를 정리를 해서 각자의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빨리 해결을 하시고 각자 편안한 이런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의 원고와 피고로 나오는 당사자 엄마 아빠 외에 정말 중요한 등장인물은 아이들이거든요. 사건 본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석자가 나오는 그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혼 소송에서 제일 큰 피해자이고 제일 큰 영향을 받는 아이들인데 엄마 아빠는 법정에 나와서 자기의 힘든 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받는 슬픔, 고통, 한쪽 부모와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말할 기회가 없고 오히려 그 이혼 소송으로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 아빠를 위로해 주거든요. 저희가 가사 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아빠는 모르죠. 그런 이제 아이들을 가사조사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친권 양조 다툼이 엄청 심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조사하겠다고 부르면 그 전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가사조사실에 와서 앵무새처럼 말을 해요. 제가 생각나는 케이스가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엄마가 외도를 했죠. 그리고 그 아빠가 아이한테 엄마의 그 외도 상간자 판결문을 보여줬어요. 너네 엄마 이렇게 나쁜 여자라고. 아이가 그래서 아빠한테 맞아 나도 엄마 싫어. 난 엄마 안 볼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을 내가 안 시켜주는 게 아니고 아이가 만나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면 처음에는 엄마는 다른 남자 좋아서 나를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난 엄마를 만나기 싫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계속 요 말만 하다가 이제 가사조사관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나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선생님만 알고 있고 아빠한테는 절대 전달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고는 엄마가 다른 아저씨를 가 좋아서 나간 거는 정말 나쁜 행동이라는 거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아빠가 엄마한테 고함도 많이 치고 엄마를 때리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난 엄마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엄마가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어젯밤 꿈에도 엄마를 만났어요. 그렇지만 당분간 난 엄마를 만나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나까지 엄마를 따라가면 아빠가 너무 힘들 테니까요. 내가 아빠 옆에서 아빠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엄마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학년 아이가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맡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잘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판결보다 조정을 선호하는 이유도 그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저분들을 꼭 잘 화해시켜서, 부부로서의 화해가 아니라 엄마 아빠로서 협력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로 꼭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는 이혼 소송에서의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아이들이죠.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부모 한쪽 상대방한테 자녀를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끝나면 보여주겠다고 그러죠. 그것은 상당히 불리한 행동입니다. 본인한테. 아이와 상대방 부모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것은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혼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안 주겠다. 이혼 소송이 끝나면 내가 정리가 되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것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죠. 제일 좋은 것은 상대방 배우자가 나한테는 부족하고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었을지라도 아이에게는 그 피해 절반인 부모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그 부모에 대해서 그런 나쁜 선입견,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게.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 가장 유리한 것은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을 잘하는 것,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조정은 거의 안 됩니다. 예. 제가 그 한 5천 건 이상의 케이스들을 하면서 그 혼인관계 회복되는 형태의 조정은 2-3건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회복하는 걸로 되는 경우는 정말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저 사람한테 한번 충격요법을 주겠다. 요 정도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신 경우, 그 케이스가 제가 지금 생각하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 외의 경우에는 이미 이혼 법정의 문턱을 넘으면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기대감은 1도 없습니다. 회복될 부부들은 이미 이혼 법정 오기 전 단계에서 다 제가 봤을 때는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에 안 오시고, 법정에 온 경우에는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는 다 파탄이 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관계를 많이 맺는데 내가 맺는 그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관계는 혈연 관계와 비혈연 관계죠. 태어나서부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관계. 그런데 부부 관계는 처음에는 비혈연 관계입니다. 수많은 이성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근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낳게 되면 혈연 관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때도 너무 힘들어요. 다른 일반적인 관계에 비해서, 다른 사회적 관계에 비해서. 혈연 관계는 죽어야지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도 법적으로 끝낼 수 있는 거는 사망, 이혼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든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데, 관계 영재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항준 감독님처럼 우리 션 씨나 이런 분들은 다르죠.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는 상대방이 그런 영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나도 남편이 영재일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도 날, 그러니까 결혼을 했죠. 근데 우리는 영재가 아니고 평범한 일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면 싸울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나와 다르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지 좋아지는지 배운 적이 없어. 국어, 영어, 수학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다니고 막 하는데 부부관계는 결혼만 하면 그냥 행복해지는지 알거든요. 우리 왜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 처음 태어났을 때 막 영재인 줄 알잖아요. 애가 어릴 때 너무 잘하면. 근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죠. 아, 이 아이는 영재가 아니구나. 무엇이 부족한가 해서 국영수가 부족하면 학원을 보내든지 뭐 과외를 시키든지 하죠. 좋은 대학교 간다고 행복이 보장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스텝이잖아요. 인생에서. 그죠?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돈을 투자하고 학원을 가고 과외를 하고 공부를 하죠.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그 행복이 있는데 노력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고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상담비가 비싸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부부 상담을 받고 노력을 하고 서로 아껴주는 모습을 보는 그 집의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혼 전문 판사였고 남편도 이혼 소송을 많이 해서 우리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봐서 어떻게 하면 부부가 싸우고 어떻게 하면 헤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사건 때문에 싸우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사 사건을 하면 이제 되게 감정이 많이 이입이 되니까 힘들어하면 남편은 대문자 T 변호사니까요. 막 지적을 합니다. 여전히. 내가 23년차 판사가 변호사한테 그런 어떤 소송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려고 제가 그런 말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의 교류를 나누고 싶은데 요즘도 그런데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우는데 저희도 엄청난 노력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가정법원 일이 워낙 감정적인 소모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판사와 이제 일반 직원들한테 심리 상담을 받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한번 상담을 좀 해봐라 해서 뭐 나보다 더 많이 했을까? 케이스? 막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갔죠.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걸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데, 밥상머리에서 이제 애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은 아빠는 아빠 말만 한다면서 막 저한테 맨날 아빠 말 정말 듣기 싫다면서 막 이래요. 애들 표정이 약간 이제 이상해지면 제가 치고 들어가서 좀 분위기 좋게 잘 마무리를 시키고 이제 속으로 우리 남편은 나 때문에 아이들하고 관계가 이 정도는 유지되는 거야. 나는 정말 현모양처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했더니 상담사 선생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어머니 입을 좀 다무셔야 되겠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이들이 특히 아들들이 남성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엄마 말이 최고고 엄마 말만 다 들어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사고가 형성되어서 자라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조정실에서 그대로 한 적이 많거든요. 남의 사건에서는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제 가정에서는 제가 다 옳은 거예요. 내가 맞고 네가 틀린 거예요. 제가 너무 그때 충격을 받고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죠. 사과를 했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당신도 한번 상담 받아봐라. 얘기하니까 남편이 나는 뭐 완벽하니까 상담 받을 거 없다. 근데 남편도 갔다 와서는 엄청 만족해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상처받았던 것, 자기의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듣고 우리가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좀 따뜻한 가정이 된 듯한 느낌? 부부 상담이 참 저희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혼 가방도 쌌습니다. 그 아기들 어릴 때 18개월 터울로 너무 힘들고 남편도 퇴근하고 첫째 아이를 보고 저도 퇴근하고 둘째 아이를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다정한 말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아이들은 내가 키우마 하면서 이제 이혼 가방을 싸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밀양 법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남편이랑 좀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친정 엄마에도 도움을 좀 받고 하면서 제가 좀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편해지니까 이제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그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 결정적인 어, 어떤 시기가 있었죠. 여튼 운이 좋았죠, 저는. 제가 뭐 이혼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를 이제 한정해서 말을 많이 드리는데 대부분은 행복감은 결혼식 그리고 신혼 얼마간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녀 문제라든지 폭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걸러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표가 나거든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양다리 외도한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사실은 양다리 되게 많습니다. 싹수가 보여요. 그런데 싹싹 빌죠, 연애할 때는. 싹싹 빌고 뭐 저 사람이 날 먼저 꼬셨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은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결혼하죠. 결혼하면은 싹싹 빌지도 않아요. 본인이 잘못돼도 외도를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쳐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끝내셔야 되죠. 결혼하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거의 안 달라집니다. 정말 뭐 벼락 맞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그 제2의 인생을 살겠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10중 8구는 다 그 연애 때의 모습이 그대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적인 어떤 흠결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끝내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결혼 전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단점으로 보이는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남편은 저한테 제가 되게 좀 무던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막 이래서 좋았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이 너무 듬성듬성하고 치밀하지 못하고 꼼꼼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것이 서로의 각자에게는 연애할 때는 매력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단점이 되는 이런 것들은 안 맞는 거거든요. 살면서. 안 맞는 것은 이제 배우고 노력하면서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면 저 사람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하면 나를 좀 자제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세요. 나는 실천하는데 저쪽에서는 그러면 안 변하면 어떡합니까? 나만 끝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런 가정적인 생각을 내려두시고 저쪽은 일단 저쪽 하는 계기가 있게끔 이제 그때를 바라보시고 일단 나부터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것들부터 변화되게 실천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 왜 너는 그렇게 못하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 옆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회독수를 늘려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노력의 단계까지 힘들고 쭉 올라가는 단계가 있지만 어느 지점을 딱 찍으면 공부도 마찬가지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지점을 딱 찍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정 수준의 실력이 되듯이 부부관계도 어떤 수준에 오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부부싸움을 해도 빨리 화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때는 이건 저도 지금도 좀 유용하게 쓰는 방법인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아내가 내가 지금 남편한테 하는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을 당하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템포 숨이 쉬어지면서 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들들이 만나고 싶은 아내의 상을 생각하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좀 해야겠다. 남편들은 내 딸이 결혼해서 남편한테 내가 지금 아내한테 대하는 이런 행동들을 대하면 어떨까? 책도 보시고 좋은 강연도 좀 들으시고 듣고 보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좀 실천을 하셔야 되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너처럼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좋은 직업을 가지지도 못했고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뭐 상담이나 이런 걸 할 여력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부부는 없겠죠.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커플도 없을 테고요. 대부분이 뭡니까? 전부 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이혼을
내지는 어떤 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지고 난 이후에 그 헤어짐을 어떤 대단한 실패나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빨리 만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은 앞에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10중 8구고요. 그 관계도 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법원에도 재이혼, 3이혼도 상당히 많아요. 내가 충분히 그 전홍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나 내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다른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보거든요. 또 종전에 만났던 사람과 비슷하게 좋은 점만 보려고 하고 단점을 애써 피하게 되죠. 빨리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기 가장 좋은 때는 나는 누가 없어도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여. 저 사람과 이 행복을 나누고 싶다. 나의 행복을 나누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 살면 이 행복이 더 풍성해지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실패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너무 언론에 나오는 그런 불행한 부부의 모습에 너무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궁극의 행복을 누리는 부부들도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들 둘이 꽁냥꽁냥 하면서 행복하니까요. 그런 행복한 건강한 관계를 기대하시면서 본인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러시면 그런 또 좋은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더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을